그 여자를 처음 본 건 남편 회사 워크숍이었다. 나는 뒷정리 때문에 늦게 도착했고 호텔 연회장 뒤편에서 직원들과 웃고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을 봤다. 하얀 블라우스에 짧은 검정 스커트, 그리고 너무 또렷한 눈매와 빨간 립스틱. 정중한 인사 뒤에 감춰진 시선이 어딘가 섬찟하게 날 스쳤다. 비서예요. 신입인데 꽤 똘똘하죠? 남편이 웃으며 소개했다. 나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가 내 손을 잡는 순간 이상하게도 살간 밑을 파고드는 싸늘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온 남편에게 무심하게 물었다. 요즘 비서 일 괜찮아? 잘 맞아?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일은 잘해. 말도 잘 듣고. 근데 좀 눈치가 빠르달까? 가끔은 너무 빠르지.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말을 잘 듣는다는 건 업무 얘기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였을까? 며칠 뒤 회사 앞으로 남편 도시락을 들고 갔다. 비가 오는 날이었고 사무실 안엔 직원 몇 명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편은 없었고 그녀만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내게 다가와 우산을 건네는 척하며 말했다. 언니, 비 오는 날엔 비 맞고 다니지 마세요. 안 어울려요. 언니는 항상 말끔해야 되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내밀었다. 남편 좀 전에 나갔어요. 저도 곧 나갈 거예요. 그녀는 도시락을 받으며 가방 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다. 분실물이라고 하며 내민 그건 갈색 셔츠 단추 하나였다. 남편 셔츠 단추. 내가 직접 다려서 입혔던 그 셔츠. 그 단추는 며칠 전 내가 꿰매준 그 자리에 있던 거였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자꾸 떨어져요. 좀 더 꽉꽉 박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단추를 받아들고 웃었다. 천천히 억지로. 그리고 그날 밤 남편 셔츠에서 떨어져 나간 자국을 가만히 손으로 쓸어보며 그녀의 손길을 상상했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언니, 저녁에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녀는 공개적으로 아주 대범하게 나를 불렀다. 그리고 커피숍 한켠 좁은 테이블 너머에서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언니, 사실 제가 먼저였어요. 그 말에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더 낮고 천천히 말했다. 언니랑 결혼하기 전부터였어요. 그 사람, 언니랑 결혼한 날 밤에도 내게 전화했어요. 그 말이 잔잔하게 내 감정을 찢었다. 그녀는 모든 걸 계산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언니가 뺏은 거 제가 다시 가져올게요. 그녀의 제가 먼저였어요 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남편과 나눈 모든 기억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꺼내 확인하게 됐다. 그가 갑자기 출장 간다고 했던 날, 심야에 혼자 샤워하고 나왔던 날, 생일에 늦게 들어왔던 그 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 그림 안에는 항상 그녀가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다음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의 셔츠를 다렸다. 하지만 그 셔츠 깃을 손으로 펴던 순간 속이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그 셔츠를 입고 그녀 앞에 섰겠지. 그녀 손이 먼저 풀었던 단추, 내 손보다 익숙하게 만졌을지도 모를 소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 회식 있다며? 늦게 와. 남편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그가 나가자마자 나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하나였다. 남편 회사. 나는 대놓고 올라가진 않았다. 건물 맞은편 커피숍 창가에 앉아
3층 남편 사무실 창만 바라봤다. 그리고 오후 5시쯤 그녀가 나왔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타이트한 H라인 스커트. 구두는 굽이 높고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몇 분 후 남편이 그 뒤를 따라 나왔다. 둘은 차에 함께 올랐다. 정말 회식일까? 나는 그 길로 택시를 타고 그들을 따라갔다. 멀지 않은 강남의 한 퓨전 이자카야 앞에 차가 멈췄고 그녀가 먼저 내렸다. 그리고 남편은 그녀의 허리를 한순간 가볍게 감싸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 짧은 손짓 하나가 내 속을 완전히 뒤집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디야? 그는 말했다. 회사야. 곧 회식 시작해. 무슨 일 있어? 나는 숨을 참았다. 아니, 그냥 몸 조심해. 전화를 끊고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날 밤 남편은 새벽 1시에 들어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샤워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웠다. 나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지 않았다. 머릿속에선 그녀가 남편의 와이셔츠 단추를 푸는 손놀림, 귀에 대고 속삭이듯 웃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그려졌다. 다음 날 회사로 보내는 점심 도시락에 나는 남편이 알레르기 있는 참깨 소스를 일부러 넣었다. 그건 아주 사소한 복수였다. 그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면 그건 내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다. 대신 그날 오후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언니, 참깨 드레싱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엔 더 뿌려주세요. 그 문자를 보자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 여자는 내가 어떤 반응을 할지도 이미 다 계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반격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아주 큰 착각이다. 나는 그날 저녁 남편의 사무실 근처 미용실을 예약했다. 그녀가 매주 토요일마다 들른다는 곳. 그녀가 머리를 말리는 동안 나는 옆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거울을 마주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순간 움찔하더니 곧 웃으며 다가왔다. 어머, 언니도 여기 다니세요?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응. 요즘 여긴 질이 좀 떨어진다더라. 지나가다 한번 들어왔지 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쵸. 요즘은 좀 지루하긴 해요. 자극이 있어야 재미있잖아요. 그녀의 손가락엔 내가 예전에 남편에게 선물한 실버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나는 거울을 마주보고 웃었다. 맞아. 너무 지루하면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날 이후 나는 진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히 복수하겠다는 게 아니었다. 둘 다 내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그게 내 목적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다. 거기엔 남편이 아직 연애 중일 때 나와 주고받던 메일들이 저장돼 있었다. 그중 몇 개에는 사진도 있었다. 우리가 처음 갔던 부산 바닷가, 남편이 눈 감고 찍은 내 생일 케이크 위에 초, 그리고 내가 입었던 그가 고른 붉은 드레스. 나는 그 사진들을 모아 USB에 담았다. 그리고 그녀의 책상 서랍에 아무 말 없이 꽂아두었다. 그날 오후 남편은 회의로 외근 중이었고 나는 보안 카드가 있어 회사 안쪽까지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그녀의 책상 위엔 립스틱 2개, 작은 거울, 그리고 남편 이름이 쓰인 미니 달력이 놓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그녀의 손톱이 찍혀 있던 키보드를 바라봤다. 저 손으로 남편을 안았겠지. 입을 맞췄겠지. 하지만 그 손이 내가 건넨 사진을 보는 순간 얼마나 떨릴지 상상하며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며칠 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예상보다 빠르고 예상보다 예의 바르게. 카페 한 켠 그녀는 커피도 주문하지 않고 앉더니 조용히 말했다. 언니, 사진은 봤어요. 나는 웃지 않았다. 그리고요? 그녀는 손을 조용히 접으며 말했다. 그 사람, 지금은 저를 더 원해요. 언니는 지금 추억이고 저는 현재예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서 그 현재를 어떻게 쥐고 있을 건데? 그녀는 조금 멈칫하다가 말했다. 그 사람, 회사 그만두고 같이 나가서 사업 차릴 거예요. 이미 상의했어요. 투자자도 연결해놨고. 나는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진 걸 느꼈다. 그래서 남편이 최근 계속 회사 욕을 했구나. 회의가 잦아지고 퇴근이 늦어졌고 핸드폰은 더욱 잠겨 있었고. 나는 물었다. 그래서 그거 하려면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녀는 순간 눈이 흔들렸다. 내 이름으로 된 땅, 내 통장, 내 대출 가능 한도까지. 이미 그 사람은 다 조회해 놨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저를 원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데려가. 그 대신 내가 남기는 것도 가져가. 그녀는 이상하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 나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또 하나의 USB를 꺼냈다. 거기엔 남편과 그녀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녹취 파일, 그리고 회사 업무상 위법에 가까운 자료 공유 내역이 담겨 있었다. 이건? 나는 미소 지었다. 내가 회사 밖으로 그 사람 데리고 나가는 순간 이게 회사 안으로 들어갈 거야. 너도 알지? 그 사람. 이직 불가 조건으로 계약한 거. 법적 효력 생각보다 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 고개를 숙였다. 나는 커피잔을 들어 입을 축이며 말했다. 사랑이면 가져가. 근데 그게 욕심이라면 넌 지금부터 아주 긴 후회를 시작하게 될 거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떠났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 남편은 퇴근 후 말했다. 회사 관둘까 생각 중이야. 내가 좀 자유롭게 해보고 싶기도 하고. 나는 조용히 물었다. 혼자 해볼 수 있어?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그럼 넌 혼자 해.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잤다. 그리고 나는 USB 2개를 베개 밑에 넣은 채 처음으로 푹 잤다. 그날 이후 남편은 말을 아꼈다. 아침 인사는 생략됐고 퇴근은 점점 빨라졌다. 나는 그가 뭔가 결심했다는 걸 표정 대신 침묵으로 알아챘다. 일주일 후 그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회사 나가려고. 정리하고. 사업 준비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혼자. 그는 잠시 멈칫했다. 응. 일단은 혼자 시작하려고. 좀 복잡해서. 그 복잡함의 정체, 그건 그녀였다. 그리고 그 복잡함은 내가 만들었다. 나는 말했다. 회사랑 계약 위반하면 위약금 크잖아. 감당할 수 있겠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엔 확신이 없었다. 며칠 후 회사에서 그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보안 파일 유출, 사내 외부 협력자와의 부적절한 회의, 그리고 비서의 이메일 IP 추적 기록까지. 그는 돌아와 거실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너, 뭐 했어? 나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왜? 내가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 그는 소리를 지르다 말고 조용히 주저앉았다. 비서에겐 이미 회사에서 조치가 들어갔다. 사내 이메일 정지, 출입카드 회수, 징계 절차 개시. 그녀는 며칠 후 나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나 망가졌어요.
언니가 이겼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 그건 너 스스로 망가진 거야. 나는 그저 너를 거울처럼 보여준 것뿐이야.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사람. 언니가 싫다고 했어요. 지금도. 언니만 생각한대요. 나는 그 말이 사과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지금까지도 내 감정을 흔들기 위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용하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랑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야.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다. 남편은 며칠 후 내게 조용히 말했다.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이미 끝났어. 넌 아무것도 몰랐고 나는 그걸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 그는 무릎을 꿇었다. 진심이었어. 진짜야. 그 애랑은 그냥 지나가는 실수였어. 나는 웃었다. 그게 더 나빠. 지나가는 실수라면 다음에도 또 생기겠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문을 열고 그에게 말했다. 이 집은 내가 지켰어. 이 관계도 내가 다 떠안았어. 이제부터는 너 없이 내 인생을 지켜볼 차례야. 문을 닫고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집 안 공기가 처음으로 내 것 같았다. 이혼 서류를 받아든 날 손끝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다. 이름, 주소, 혼인기간, 이유란에 성격 차이라고 적힌 그 한 줄이 우습기도 했다. 그 한 줄로 정리될 수 있다면 내가 흘린 눈물은 도대체 어디로 증명해야 할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밀었고 나는 볼펜을 들었다. 사인을 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여자는 이제 어때? 그래도 내가 떠난 가치가 있었니?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사인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접어 그에게 건넸다. 사람들이 말하더라. 난 좀 무섭다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섭다고. 그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그게 더 아팠어. 소리 지르고 울어주길 바랐는데. 나는 웃었다.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거야. 내가 조용하다고. 무너지지 않은 게 아니었어. 그는 종이를 들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난 마음 깊숙한 곳에서 후회라는 감정을 그에게 빌려주지 않기로 했다. 그는 그걸 들고 떠났고 나는 그가 떠난 현관을 가만히 쳐다봤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부엌으로 가 커피를 한 잔 내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지은 집, 그 안에서 내가 만든 인생. 이제는 그 안에 나만 산다. 며칠 뒤 지인 모임에서 누군가 나를 보며 말했다. 너 뭐랄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나는 웃었다. 좋은 쪽으로? 응. 뭔가. 이제 주인 같아졌어.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떨렸다. 맞다.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나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 남편과 나는 합의 이혼했고 재산 분할은 간단히 끝났다. 집은 내 이름으로 남았고 그는 사무실 하나 겨우 얻어나갔다.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 이후 다시 연락이 온 적도 없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그녀의 소식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지만 또 비슷한 방식으로 끝났다는 것.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나 보다. 나는 내 삶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요가 수업, 와인 클래스, 그리고 한참 미뤄뒀던 독립 출판 워크숍까지. 일상이란 게 이렇게나 많았나 싶었다. 그동안 내가 했던 일 대부분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고 그 누군가는 늘 나를 마지막에 두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산책하고
계절이 바뀌는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고 밤엔 가끔 혼잣말을 하며 웃기도 했다. 그게 이상하게 편안했다.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익숙한 향이 풍겼다. 가죽 코트, 검정 안경, 그리고 붉은 책 한 권. 그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혹시 이 자리 누가 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앉으세요. 그는 책을 펼치며 웃었다. 재밌네요. 이 작가, 제가 요즘 꽂혀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표지에 시선을 줬다. 나도 최근에 좋아하게 된 작가였다. 우리는 각자 책을 읽으며 한참을 말 없이 있었다. 그러다 그가 먼저 커피를 리필하러 갔다가 내 잔을 보며 물었다. 더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요. 그는 진한 라떼를 내 앞에 내려놓고 말했다. 혼자 오셨어요? 나는 대답했다. 네. 요즘은 주로 그래요. 혼자가 편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말, 왠지 진심 같네요. 그의 말은 가볍지 않았다. 어딘가 상처를 아는 사람의 말투였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혹시 혼자예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한참 동안요. 그리고 이젠 혼자가 익숙해졌다고 착각할 때쯤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마음이 조용히 흔들릴 때가 있죠. 나는 그 말을 생각보다 오래 곱씹었다. 그날 이후 그와 몇 번 더 마주쳤다. 카페에서, 책 모임에서, 그리고 전시회 입구에서 우연히. 그의 이름은 정민. 디자인 회사에서 기획을 맡고 있고 혼자 산 지 8년째라고 했다. 그는 다가오는 법도 거리를 두는 법도 아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가 물었다. 혹시 식사 한번 같이 하실래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같이 밥 먹는다고 해서 그게 곧 연애는 아니니까. 그는 웃었다. 저도 같이 먹는 밥이 혼자 먹는 밥보다 따뜻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조용한 골목 안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그가 와인을 한 잔 따르며 말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누군가 눈 마주치며 식사하는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게 느껴져요. 그가 묻는다. 뭐가요? 나는 대답한다. 예전엔 누가 나를 좋아해주면 그게 내 가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젠 내가 누굴 좋아하는지가 내 가치예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기억할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아 와인잔을 돌리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잇는 중도 아니었다. 그냥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선택을 존중해준다면 그게 사랑이겠지. 정민과는 일주일에 한두 번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다.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다가 카페에서 서로 좋아하는 음악 얘기를 하다가 그냥 같이 걷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그가 먼저 연락을 해도 부담스럽지 않았고 내가 먼저 톡을 보내도 그는 늘 적당한 속도로 답했다. 어느 날 정민은 내게 말했다. 누나, 요즘 더 밝아지셨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 때문 아니에요. 그냥 이제 내가 나를 좋아하는 중이라 그런가 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멋있어요. 누가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는 사람이. 우린 한강을 걷고 있었다. 초가을 저녁 바람이 서늘하고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던 밤. 그가 조용히 내 손등을 스쳤다. 나는 그 손을 피하지도 바로 잡지도 않았다. 그냥 서로를 느끼고 그 거리감을 즐겼다. 예전에 나는 감정이 오면 바로 휩쓸려 갔다.
상대가 나를 원하면 그게 내 감정인 줄 알고 따라갔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정민이 내게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고개를 들고 그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다.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잡았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 손. 기다렸어요. 나는 웃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내가 쥔 거예요. 누가 내 손을 잡은 게 아니라 내가 잡고 싶어서 쥔 거예요. 그는 그 말을 천천히 곱씹더니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그날 밤 정민은 내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말했다. 오늘 밤 누나 혼자 있고 싶으면 그게 맞아요. 그리고 내일도 보고 싶으면 그것도 맞는 거예요. 나는 문을 열기 직전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게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나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혼자 거실에 앉아 창문을 열었다. 한강에서 마셨던 바람이 방 안까지 따라 들어오는 느낌. 그 바람 안에 윤재의 향은 없었고 남편의 냄새도 없었다. 이젠 진짜로 내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날 아침 침대에 앉아 핸드폰 속 사진들을 정리했다. 남편과의 사진은 이미 오래전에 지웠지만 여전히 남아있던 한두 장이 있었다. 삭제 버튼을 누르기 전 나는 그 사진들을 천천히 바라봤다. 웃고 있는 나,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던 나. 그 사진 속 나는 행복해 보였지만 이제는 너무 낯설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갤러리를 닫았다. 그 순간 기억도 정리되는 것 같았다. 정민은 여전히 내 옆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 옆에 서려고 애쓰지 않았다. 대신 내가 멈춰 설 때 함께 멈춰주고 내가 걷기 시작하면 옆에서 걸음을 맞췄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어디 멀리 다녀올 생각 없으세요? 나는 고개를 기울였다. 어디? 그가 내민 건 제주도 항공권 2장이었다. 말없이 걸을 수 있는 길이 많대요. 같이 걷고 싶어서요.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옆에 있는 시간.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정말 내가 원해서 가는 여행이 되겠네. 우리는 제주도의 한적한 마을에 도착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고 하얀 벽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마당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정민은 내 옆에서 말했다. 그날 카페에서 누나 처음 봤을 때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누군가 떠나간 자리를 조용히 지우고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나는 웃었다. 맞아요. 그 자리를 다 닦아내고 이제 새로 앉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이 손 영원히 붙잡겠다는 말은 안 할게요. 대신 내가 이 손을 놓는 순간이 오면 그건 누나가 원할 때일 거예요.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졌다. 이 사람은 약속을 하지 않지만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창가에 앉아 있었다. 서로 말도 없이. 가끔 눈이 마주치면 그저 웃었고 가끔 바람이 불면 같이 어깨를 움츠렸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다. 나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며 울던 여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울 줄 알고 나를 위해 웃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과 함께여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선택한 사람이기에 좋은 거다. 정민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지금 이 순간이 난 너무 좋아요. 나는 대답했다. 나도요.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아요.